최근 언론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 같다고 하는 소식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왜 우크라이나를 노리나? 라는 제목을 한번 이 시대의 시사적인 것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틴은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을 통해서 이 전쟁의 당위성, 여기 사진에서처럼 마크롱 대통령은 제발 그러지 마세요라고 모스크바를 쫓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또 화가 많이 난 바이든은 온라인으로 화상 대화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뭔가 진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이 아니면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지정학적 이유와 역사적 이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전쟁이 아주 일보 직전에 있죠. 푸틴이 명령만 하면 전쟁이 시작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쪽 지역에 한 10만 명 정도의 군사들을 배치하고 있다고 하죠. 이 지역에 한 1200대 탱크, 또 뭐 비행기, 헬리콥터, 잠수함, 여러 척의 함정, 굉장히 많은 군 전력이 있죠. 군 전력만 비교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크림반도에 흑해 함대가 있고요. 우크라이나 동부에는 돈바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은 내전 중인데 이 돈바스에 사는 사람들과 우크라이나인들 간에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돈바스인들을 우크라이나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동유럽의 국가와 또 과거 소련의 맹주였던 러시아가 왜 이렇게 전쟁 상황까지 가게 됐는지를 여러 이유를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뭐 여러 방송 매체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이런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걸 봅니다만 여러 저작권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지도를 촬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여러 지도를 좀 찾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를 이해하시려면 역사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우크라이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한 가족처럼 생각해 왔죠. 러시아란 이름 자체가 루시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루시란 사람들은 발티크에 살던 사람들이 여기 드네프르 강을 타고 이동을 하다가 키예프라고는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수도 근처에서 나라를 세웠죠. 이게 9세기경인데 물론 이 지역에 원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죠. 슬라브족도 있었을 거고 여러 사람도 있었는데 루시가 이쪽으로 와서 나라를 세웠고 그게 기록에 남았기 때문에 역사의 시작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예프를 중심으로 키예프 공국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13세기에 몽골인들이 이 키예프를 점령함으로써 여기에 있던 세력의 일부가 오늘날의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로 이전을 해가지고 러시아 공국이 이렇게 생겨나게 됐죠. 그러니까 모스크바와 키예프 간의 관계는 그냥 이웃 관계 아니면 그냥 같은 문화권인 사람들 이렇게 이어져 온 겁니다. 자, 그러다가 1917년에 소련의 혁명이 일어났죠. 그 소련 혁명이 생기면서 소비에트 유니언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탄생을 하죠. 소련 안에 러시아가 있고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발틱 3국,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한 여러 공화국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지역의 지배 언어는 러시아어겠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발틱 3국 이 지역에 상당히 많이 거주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었죠. 공식적으로 소비에트 유니언이 사라지고 각국으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도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지배에 여러 나라가 있었던 게 아니라 소비에트 유니온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다가 여러 독립국가들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나오고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발틱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또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이런 나라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러시아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많은 러시아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러시아어가 지배 언어였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에도 러시아 있었고 우즈베키스탄 있었고 우크라이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91년 이후에 소비에트는 해체되었고 각국은 독립이 되었는데 러시아 내에도 러시아인이 아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치공화국들이 있습니다. 소련 내에 여러 자치공화국이 있을 때 분리가 된 공화국들이 있는 거고요. 그게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인 거고 분리되지 않은 공화국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복잡하게 언어와 민족이 섞인 지역이 카프카즈 지역입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빨간 선 있죠? 1991년의 국경선입니다. 빨간 선 위쪽은 러시아가 되었고요. 빨간색 남쪽은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런 나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빨간 선 이북에 여러 자치공화국들이 독립하지 않고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지역은 러시아인이 지배적인 게 아니라 각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체첸입니다. 자, 종교적으로 보면 러시아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소련 시절에는 종교가 없었죠. 공산당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가, 원래는 이 지역은 그리스 정교,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 문화권이었어요. 그러다가 공산당이 정권을 잡으면서부터는 종교를 탄압을 해서 종교가 없다가 91년 이후에는 옛날 종교가 이제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러시아에는 러시아 정교가 있게 된 거고요. 각 민족들은 각자의 지배적인 종교를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언어와 종교, 혈통 이것들이 마구 섞여 있습니다. 자, 이 지역 체첸이란 지역은 어떤 종교냐면 이슬람입니다. 여기 다게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가 다른 거고요. 체첸은 언어도 다르지만 종교도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첸인들은 자기들도 독립시켜 달라고 94년부터 96년까지 독립운동을 했던 거죠. 그런데 러시아가 강력하게 진압을 해서 옐친 대통령 시절에 모스크바에 테러도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 카프카즈 산맥 있는 여기 카프카즈 지역은 지금도 러시아라고 하는 땅 안에 있지만 러시아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크라이나를 이해하는 시금석 중에 하나가 트랜스니스트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곳은 어디냐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사이에 있는 경계 지역입니다. 이곳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1989년, 90년도에 소련이 멸망을 할 시절에 각국이 다 독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중에 몰도바도 독립을 했죠. 루마니아는 원래 소련 영향권에 있었지만 루마니아였고, 몰도바는 이 소련 안에 있다가 몰도바로 독립을 하니까 이 몰도바인들은 자신들의 언어인 몰도바어를 공용어로 지정합니다. 그 전까지는 러시아가 공용어였다가 몰도바어로 지정을 하고 동시에 라틴 문자를 사용하게 결정합니다. 그럼 그 전까지 어떤 문자였어요? 러시아가 쓰고 있는 키릴 문자를 썼던 거죠. 자, 그래서 몰도바는 몰도바어를 쓰는 사람들의 국가라고 천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니스트리아에 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련 시절에 이곳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몰도바인이 아니었고 몰도바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어를 썼겠죠. 그러니까는 몰도바라는 나라가 스스로 독립하겠다고 그러고 몰도바를 쓰니까 나는 몰도바인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이들이 몰도바의 독립을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요. 스스로 뭉쳐가지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트랜스니스트리아라고 하는 독립지역이 됐습니다. 하지만 독립국가는 아니에요. 유엔에서 공식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런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몰도바도 아니기 때문에
아주 길게 이어진 띠로 되어 있는 독립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민족이라면 우리 동양 사람들은 혈통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유럽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민족 구분이. 혈통인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헝가리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혈통 구분이 되지만 그 유고슬라비아에 있었던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이런 데는 종교적으로 나눴어요. 또 터키와 그리스도 혈통으로 터키인 그리스인 나눠지지 않고요. 오로지 종교적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로 나누기도 하고 혈통으로 나누기도 하고 종교적으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세기 이후에 벌어진 민족주의 때문에 이런 일을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19세기 중반부터 유럽에 이런 민족주의가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유럽은 19세기 중반부터 100년 동안 이런 민족주의에 관한 투쟁을 치렀고요. 이 동유럽과 이 소련이 영유했던 지역은 이제야 그런 거를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도요, 많은 러시아인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소련이 멸망을 하면서 그들 중에 일부가 러시아로 떠났는데,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 이런 곳에는 국경이 애매하게 그려졌기 때문에 그들 내에도 상당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내에는 우크라이나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러시아인, 카자흐스탄인, 키르키즈인 막 섞여 있고요. 키르키즈스탄에도 러시아인, 우즈베키스탄인, 몽골인 아주 많이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데서의 문제점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현재 사태를 이해하는 시금석의 아주 중요한 사건은요, 조지아 전쟁입니다. 자, 여기도 카프카즈 산맥에 있는 나라죠.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자, 이 나라도 1991년도에 소련이 멸망을 할 때 분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지아는 독특하게도 조지아 정교회, 러시아처럼 정교회를 따르는 국가이긴 해도 러시아와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지아라고 분리되었던 그 안에 조지아인이 아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빨간색 있죠? 남오세티아가 있고요. 저기 초록색의 압하지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지역 사람들은 조지아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91년도에 조지아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1년도부터 2008년까지 이렇게 유지해 오다가 이렇게 국가 내에 조지아라고 하는 다수의 국민과 오세티아라고 하는 소수의 국민이 있을 때 이들은 이 소수의 국민들이 핍박을 당하게 된 거죠. 이게 유럽의 이제 민족주의가 독특하게 그래요.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이런 경우에는 소수들이 늘 핍박을 받아가지고 여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오세티아와 아파지아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뭔가 불만이 막 있을 시절에 이 조지아라는 나라는 나토를 가입하겠다고 들고 일어섭니다. 정치인들이 계속 나토 가입을 얘기를 하고 다녔죠. 왜 나토 가입일까요? 나토를 가입하면 경제적 지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 생각을 자꾸 해 나가다 보니까 이 내부에 있는 소수 사람들을 핍박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조지아를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조지아가 항복을 하게 되죠. 수도를 공략을 해서 3일 만에 항복을 했고 그다음에 사이버 공격도 병행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남오세티아는 북오세티아와의 합쳐서 독립자치공화국처럼 굴러가고요. 물론 러시아의 일부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파지아라는 지역도 별도 자치 지역이긴 한데 여기도 러시아인이 꽤 많이 살기 때문에 러시아의 일부 지방인 것처럼 운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로 가봅니다. 우크라이나도 조지아나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와 비슷한 환경입니다. 자, 여기 보면 언어로 나뉜 민족입니다.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민족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어를 쓰는 사람들을 우크라이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지리적으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완전히 우크라이나어를 쓰는 사람들이죠.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는 비슷하지 않다고 합니다. 상당히 다른 언어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어는 이웃나라인 폴란드나 헝가리어와 비슷하다고 하고요. 러시아어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사실은 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개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빨간색 지역 사람들은 나는 우크라이나 사람이야. 나는 유럽인이야. 이런 생각을 강력하게 갖게 되는 거고요. 자, 동쪽에 노란색을 갖고 있는 지역에는 러시아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도 있죠. 이 노란색 지역은 러시아어가 우세한 지역인 거고요. 맨 밑에는 크림반도가 있죠. 크림반도는 완전히 러시아어 번역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서쪽과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다른 언어를 쓰고 상당히 다른 문화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우크라이나의 문제입니다. 과연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어를 쓰는 사람들의 중심의 나라냐? 아니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안에 있는 여러 언어를 쓰는 사람과 함께 공존해야 하는 나라냐? 이게 19세기 이전까지는 이런 게 문제가 안 됐어요. 한 나라 안에 여러 언어를 쓰는 여러 종교를 갖는 이런 사람들이 같이 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20세기 이후에 민족주의 바람이 불면서 이게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유럽 지역에 이런 지역이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닙니다. 조지아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지역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분리독립을 외치고 있죠. 여기 보면 1번이 아파지아고요. 2번이 바바리아, 독일 남부 지역이죠. 3번은 스페인의 일부 지역인 바스크. 가장 유명했던 데는 스페인의 까탈루냐죠. 까탈루냐도 스페인어라고 하는 언어로부터 다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분리하고 싶어 하죠. 콜시카, 플랜더스, 그린란드, 코소보. 자, 코소보는 과거에 유고슬라비아 일부 지역이었죠. 또 롬바르드 지역, 또 나고르노 카라바흐. 이거는 지금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분쟁 중인 거죠. 나고르노 카라바흐는 여기가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있던 땅인데 여기를 아제르바이잔 영역 안에 있었거든요. 소련 때는. 그러다가 여기를 아르메니아가 점령을 해가지고 또 지금도 분쟁 중이죠. 그러니까 같은 언어 내지는 같은 종교를 하는 사람들이 같은 권역 안에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섞여 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또 트랜스니스트리아 여기 있었죠. 그래서 여기 노란색 아파지아, 코소보, 나고르노 카라바흐, 남오세티아, 트랜스니스트리아 여기가 구소련과 관련한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15번은 북키프로스죠. 여기도 키프로스라고 하는 곳은 과거에는 그냥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 터키어를 쓰는 사람, 그리스 정교인, 무슬림 다 섞여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2차 대전 이후에 이곳이 과연 이 나라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이게 종교적 불가능성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다수인 정교회 사람들이 소수인 무슬림들을 일부 핍박하는 이런 일 발생을 하고 우리는 그리스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다수 사람들이 주장을 하니까 북쪽에 있던 무슬림들이 이제 터키 쪽에다가 헬프미 해가지고 터키가 지금 북키프로스를 점령해서 차지하고 있는 셈이죠. 지금 북키프로스도 유엔의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국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5번의 북키프로스, 14번의 트랜스니스트리아, 남오세티아, 아파지아 이런 곳이 별도 독립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독립국가는 되지 못한 까탈루냐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유럽의 문화에서 이 우크라이나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2014년에 이런 분쟁이 발생을 했죠. 2013년에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크림반도를 점령을 합니다. 자, 공식적으로는 크림에 사는 사람들의 주민투표에 의해서 이들이 원해서 러시아 합병됐다라고 주장되었죠. 그리고 동시에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이 내전이 발발했고 지금 거의 이제 분리된 상태죠. 돈바스 지역에는 러시아로 가는 길은 열려 있고 우크라이나로 가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떤 유튜버의 영상을 보다 보니까 돈바스 서쪽에 있는 어떤 부모와 돈바스 지역에 있던 아이가 서로 통하지 못하는, 얘기 잘 지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요. 이들은 아마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이었겠죠.
이렇게 이제 크림 반도부터 본격적인 분쟁을 발생했는데, 자, 크림 반도라는 게 좀 아주 독특하고 애매한 곳이에요. 원래 크림 반도라는 것은 옛날부터 예전에 이제 몽골의 일부 자치 국가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곳에는 타타르인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인이 한 절반, 타타르인이 한 3, 40%, 그 한 80% 사람들이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우크라이나의 땅이냐, 러시아의 땅이냐라고 하는 게 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크림반도는 원래 러시아 땅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1921년부터 54년까지는 원래 러시아 공화국 소속이었거든요. 그러다가 1954년에 후르시초프가 그냥 관리상 편의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육지로 붙어 있으니까 우크라이나가 관리해라라고 우크라이나 소비에트로 변경을 한 거예요. 그냥 편의상 했는데 문제는 91년도에 이게 분리가 되면서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 영역이 되니까 러시아 입장으로는 상당히 곤란했던 거죠. 특히 이 크림반도 남쪽에 세바스토폴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요. 이 항구에 러시아의 흑해 함대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최대 함대가 흑해 함대인데 흑해 함대가 남의 나라 땅에 있다는 게 러시아 입장으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곳을 점령을 하게 됐는데 막상 크림반도를 점령을 하고 보니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크게 반발하지 않았어요. 반발하지 못한 거였죠. 물론 경제 제재를 하긴 했지만 이거는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거죠.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봐도 크림반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가져가는 것도 뭐 그리 큰 문제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크림반도와 러시아 사이에 그 다리가 놔졌기 때문에 뭐 큰 이제 문제도 없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문제는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의 사정이에요. 자, 과연 우크라이나의 인의 나라인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나라인가 이거에 따라서 여러 정치적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도 잘 살고 싶은 이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90년대, 또 2000년대 초반까지 러시아 경제가 굉장히 나빴어요.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기댈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유럽에 기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발트 3국, 루마니아,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이 나토에 가입을 하죠. 나토에 가입을 하고 일부는 유럽 연합에 가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고. 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뭔가 경제적인 발전을 하고 싶은 거죠. 서구에 기대 가지고. 그런 일환으로 2001년도에 우크라이나 내에 있었던 핵미사일들을 전부 러시아에 반환을 하죠.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핵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핵미사일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서유럽의 이제 경제적 지원을 좀 얻고자 했던 거고요. 그때 미국은 나토는 지금 독립국가였던 폴란드, 체코, 헝가리 이런 데는 뭐 원래 독립국가였으니까 가입을 하되 그 다음엔 동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본인들도 서방의 경제적 지원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토 가입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하고 서방의 일원이 되면 러시아는 완전히 홀로 서야 되잖아요.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고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아주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토와 국경을 접해야 되죠. 그러니까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다른 분들은 얘기하지 않는 얘기인데요. 저는 우크라이나란 나라의 국가 정체성 이것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토에 가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 중심의 나라가 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친서방, 친우크라이나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서부에 있습니다. 수도 키예프를 중심으로 한 서부 사람들은 이들은 본래부터 유럽인의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유럽 쪽에 붙어서 유럽의 일원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나토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자, 우크라이나 동부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은 민족 관용을 해야 된다. 왜 우크라이나 중심으로 모든 경제가 이루어지느냐? 왜 우리가 서방으로 붙어가지고 서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거죠. 최근 30년 사이에 우크라이나의 정치는 친서방, 친러시아가 왔다 갔다 했어요. 서쪽을 지향해야 한다. 러시아 쪽을 지향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쪽 사람들 중심으로 정치가, 그러니까 정권을 잡게 되면 당연히 그 유럽 방향을 나토 가입 적극 지지하는 거고, 동쪽 지역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러시아 쪽으로 이제 붙으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참고로 우크라이나 북쪽은 벨라루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백러시아라고 불렀던. 이쪽은 현재 어떠냐면 여기 지금 그 독재자가 몇십 년째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는 러시아인의 비중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벨라루스는 러시아 쪽에 붙어가지고 러시아와 느슨한 연방 국가를 하려는 시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경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와 함께하는 것도 괜찮겠다. 어차피 국가 정체성이 우리는 유럽 쪽으로 붙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고요. 우크라이나의 이제 서쪽 지역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우크라이나 중심의 나라를 만들고 유럽에 지향하는 국가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유럽인가 아니면 러시아와 함께하는 이런 권역인가, 이런 주장이 상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각을 하나로 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언론들을 보시면 수도 키예프에 사는 사람들이 막 그 전쟁 연습도 하고 무슨 전쟁 훈련도 받고 막 그래요. 나 전쟁이 터지면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수도 키예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 우크라이나가 소련한테, 아까 러시아한테 공격받으면 전부 러시아 사람들 맞아 싸우겠다고 할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하는 일부 서방의 취재진들은 다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만 인터뷰를 하는 거고요. 동쪽에 사는 러시아인들한테는 그런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소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순전하게 서방적인 관점에서만 우크라이나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자, 서쪽은 우크라이나인, 동쪽은 러시아인. 물론 이렇게 완벽하게 나눠지진 않아도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 러시아인이 살고 있는 동부 지역 중심으로 오히려 국가 기관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히 이 흑해 지역, 바닷가에 있는 이 지역이 또 여러 그 공업을 일으키기가 또 좋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동남방이 경제 중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도는 서쪽에 있지만 그들은 우크라이나이고 동쪽은 러시아에 가깝고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국론 통일, 이게 될 수가 없는 그런 나라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푸틴이 이런 상황에 전쟁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내세우는 이유는 뭐냐? 제가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대략 두 가지로 모여집니다. 첫 번째는 푸틴은 강력한 러시아를 구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구소련 시절에 그만큼의 강력한, 냉전 시대에 미국과 패권을 다퉜던 그 정도는 아니어도 구소련 내에 있었던 특히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이런 나라와 협력을 통해서 정치와 경제권을 구상을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 경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거에 최근의 사건이 카자흐스탄에 군사를 보낸 겁니다. 카자흐스탄에 최근 시위가 일었거든요. 정치 시위가. 여기도 과거 그 공산당 시절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몇십 년째 대통령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최근에 물러나긴 했습니다만은 그 권력을 물러나라고 민중시위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가 가서 제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민주화 시위가 일어난 걸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내세우는 거고요. 유럽 내에서 미국과 경쟁하는 강력한 러시아를 건설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크라이나는 절대 놓칠 수 없는 핵심 지역이죠. 자, 또 하나는 당연히 내부 정치 권력 획득이죠. 푸틴은 2000년 1월부터 현재 22년째 집권 중입니다. 현재 헌법에 의하면 2024년에 임기가 끝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헌법을 개정을 했죠. 그래서 현재 보면 2035년까지 대통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종신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 60% 된다 그래요. 일부 뭐 할 때 부정선거 좀 있었고. 그래서 이 내부의 지지를 높이려면 결국은 애국심 호소하는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강력한 적을 우리가 맞이하면 당연히 애국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러시아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나라는요, 세계 2위인가 3위 정도의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가 있는 나라죠. 뭐 다른 산업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기술은 상당히 높죠. 뭐 군사력 뭐 이런 면에서 또 최근 그 서방이 경제 제재를 또 하고 하는 바람에 뭐 공산품 이런 것들을 자급자족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석유와 가스를 자급자족하고 엄청나게 많은 걸 수출하고 또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식량을 또 많은 식량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석유 가격에 절대 의존하는 경제이고 그런 면에서 현재 러시아 경제가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외화 보유고가 6,500달러라고 하고요. 달러 거래 비중은 18%고 러시아의 국가 부채가 GDP의 2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대외 부채가 달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자꾸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이 서방 지역, 특히 미국의 경제 제재가 그리 잘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 제재를 하면 할수록 어떤 현상이 있냐면 중국과 가까워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만주 지역에서 러시아가 중국의 천연가스와 원유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량 거래를 했더라고요. 30년치 계약을 했던데 그거에 결제 수단은 유로로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루블화로 할 수도 있고요. 차이나 위엔화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달러를 쓰지 않고 유로나 루블화를 적극적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러시아가 어려웠을 시절에 미국의 탑1 패권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중국이 부상을 했죠. 이 사이에 러시아도 하나의 패권 국가로 서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의 탑3의 패권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기에 이런 사태에 미국과 나토가 똘똘 뭉쳐가지고 러시아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게 미국의 주장이에요. 미국이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럽이 러시아에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 에너지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지도를 보시면 러시아에서 출발한 파이프라인이 우크라이나를 대부분 거쳐가지고 체코슬로바키아를 거쳐서 이탈리아로 가고요. 독일로 가죠. 폴란드를 지나가고요. 독일에서 또 파이프라인 거쳐서 영국까지 갑니다. 또 중요한 파이프라인 하나가 노드스트림이라는 겁니다. 이 노드스트림은 러시아에서 발틱해 바다를 통과해서 독일까지 바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지도를 통한 파이프라인은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독일로 가는 거고요. 이 노드스트림은 러시아에서 바로 독일로 갑니다. 우크라이나를 거칠 때는 우크라이나도 통과료를 받죠. 그 통과료 쪽으로 상당히 싼 천연가스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경제적 이득이 여기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노드스트림 1 통해서 독일은 직접 러시아한테 싸게 천연가스를 받아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노드스트림 2가 완공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 노드스트림 2는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완공은 됐는데 미국이 이거를 못하게 하고 있죠. 근데 독일 입장에서는 받고 싶죠. 에너지라는 게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럽이 러시아한테 에너지를 의존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왜? 파이프라인으로 받으면 가격이 싸요. 운송비가 적게 듭니다. 예를 들면 페르시아만에서 사우디산 원유를 영국이 수입한다고 치면 상당히 많은 물류비가 듭니다. 가스는 더하죠. 자, LNG를 압축시켜서 배에 실은 다음에 독일에 내려서 이걸 다시
기화를 시켜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현재 유럽 땅에는요, 액화 천연가스를 받아올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러시아가 보낸 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가격이 싸기 때문에 프랑스의 화학기업들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요. 프랑스의 최대 화학기업은 토탈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프랑스의 지금 두 번째 기업이죠. 첫 번째는 그 에어버스를 만드는 데고 두 번째가 토탈인데 이 토탈은 러시아로 인해서 상당히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아시아처럼 원유 운반선, LNG 운반선에 실어오게 되면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이 떨어지죠. 또 더군다나 여기 만약에 전쟁이 벌어져서 독일과 프랑스가 러시아에 대항한다라고 하면 이 우크라이나를 거쳐가는 파이프라인을 잠가버리면 물론 러시아도 상당히 경제적 손해를 입겠죠. 그러나 독일과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은 이 사태에 뜨뜻미지근합니다. 거의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미국이 뭐라고 하니까 노드 스트림을 폭파시키겠다. 지금 미국이 그러거든요.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데 독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프랑스는 모스크바로 쫓아가서 회담을 하고 있어요. 이러지 말라고 계속 달래고 있는 중이죠. 독일은 가만히 있고 프랑스는 달래고 있고 영국만 좀 방방 뜨고 있는 중입니다. 영국은 완전 미국 편이니까 그런 편이라서 이게 지금 애매한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면 미국은 왜 저렇게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에 신경 쓰느냐? 사실 미국의 이익에 손해가 나거나 도움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미국은 탑1으로서 패권 유지가 중요하거든요. 지구촌의 경찰 국가라고 하는 그런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된다. 유엔을 주도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러시아의 이런 패권 행위를 용인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뭐 자존심 뭐 이런 걸 가지고 사실은 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유럽이 반발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푸틴은 과연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일리아라고 하는 러시아 출신 한국인이 있어요. 귀화한 사람이죠. 러시아 출신인데 그 사람의 의견에 의하면 푸틴의 방식으로는 지금 이거는 전쟁을 안 한다는 것이다. 왜? 푸틴이었다면 원래 푸틴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벌써 했을 것이다. 이렇게 소문내고 전쟁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푸틴 방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겨울이 점차 지나가고 있고 이렇게 지금 바람만 계속 군부를 피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일리아의 의견이었고요. 저도 그거에 상당히 동감을 하고요. 이 지역에는 봄이 오면 전쟁을 못해요. 원래 유럽은 여름에 전쟁하는 거고 봄부터 가을까지 하는 거고요. 이 동유럽과 소련에서는요. 겨울에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 4월, 5월쯤 되면 여기에 길이 녹아요. 그럼 완전히 진창이 됩니다. 탱크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벌써 겨울이 많이 가고 있잖아요. 한다 그러면 올림픽 끝나자마자 바로 할 가능성이 있고요. 올림픽 끝나서 한 열흘쯤 지나서도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푸틴은 전쟁할 생각이 없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전쟁이 발발한다. 자, 푸틴은 어떻게 하겠어요? 푸틴이 탱크를 몰고 전쟁을 한다. 수도 키예프를 공격할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못할 겁니다. 키예프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땅입니다. 그러면 이라크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라크 전쟁 비슷하게. 미군이 이라크 전쟁에 들어가서 별 재미를 못 봤죠. 왜? 그 지역민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그렇죠. 러시아 탱크가 수도 키예프로 가면 물론 점령은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엔 답이 없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러시아인이 사는 땅으로는 갈 수가 있죠. 러시아인이 사는 저기 노란색 지역, 이 노란색 동부 지역은 러시아인이 주로 살기 때문에 러시아 탱크에 반항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격군이 아닌 거예요. 러시아가 와서 이 지역을 뚝 잘라가지고 동부를 러시아의 하나의 지역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아예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우크라이나인만의 나라로 만든다면 나쁘지 않은 거죠. 오히려 평화롭게 나라를 분리해서.
우리 생각하면 아, 왜 나라를 저기다 뺏기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쪽 동부에 이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에 사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인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도 쓰고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인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뭔가 정체성이 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분쟁이 일어날 거라면 차라리 일부 지역을 뚝 떼어가지고 러시아인만이 사는 그런 지역으로 만드는 것도 뭐 그리 나쁘진 않는 방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